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얏 22회 철학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군요. 네. 네. 오랜만에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사랑에 대한 주제로 같이 얘기했었는데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걱정했었는데 사랑 얘기하니까 다들 관심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철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순위를 올려보고자 철학으로 돌아왔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면 오늘 자기소개하는 시간 아닙니까? 자기소개부터 하면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와 오컬트 문화,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깡 선생.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 사장의 반대를 추구하고 있고 특히 요즘 그게? 라이언 허트에 꽂혀서 라이언 그거 뭐야? 리처드. 네. 용기와 용맹함으로 이 세상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먹고 살기 바빠갖고 못하겠다. 빨갱이에서 벗어나신 건가요? 네? 빨갱이에서 벗어나신 건가요? 저 빨갱인데? 그래요? 그렇군요. 벗어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너도 빨갱이잖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파랑이. 파랑이라고. 최악이야. 이덕신입니다. 과학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너무 피곤해, 이거. 바꿔봐, 개발을 해봐. 제일 불편해, 김도인입니다. 도닦이에 여념이 없으신. 네.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려서부터 자기소개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반바뀌면 항상 자기소개를 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대학교 가서도 항상 무슨 전공 수업이나 어디 가면은 인원이 적으면 자기소개 시켰는데. 대학교에서요? 대학교 때도 그러지 않아요? 전공 수업 들을 때 가끔 인원. 나는 한 번도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동아리 같은 거 처음에 들어갔을 때라든가 과 같은 데서 이런 거 갔을 때 술자리 가서 막. 맞아. 자기소개하기 막 이런.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냥 이름만 말했던 것 같아. 이름만 말하고 앉으면 항상 사람들이 쳐다봤던 것 같아. 그래도 되게 튀어. 그죠? 그러니까 튀어보려고 한번. 김도인. 네, 김도인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랑 무슨 장기자랑을 꼭 하래. 꼭 맞아요. 노래를 하든 춤을 하든 뭘 해야 되는 너무 싫은 거야. 우리 독실이는 뭐 했어요? 장기자랑 시키면?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게 사실 노래 같은 거잖아요. 근데 노래를 되게 노래 잘해? 못하거든요. 잘하는데.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러지 않나? 피아노는 잘 못 치고 기타는 조금 치는데. 이거 진짜? 노래를 잘하는데 잘한다는 게. 잘한다고? 그 잘하는 거랑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는 거랑. 빈도가 멋지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많이 하시는군요. 저는 많이 해요. 그런 건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제가 노래 부르면 다들 좀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요? 되게 폭력이라 생각했어. 혼자 생각해. 왜 장기자랑을 꼭 해야 되지? 장기가 없는. 그냥 하면 되지. 뭘 폭력이고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 없으면 없다 그러고 그냥. 없다고 하면 또 튀잖아요, 괜히. 시킨 사람도 그냥 시킨 거요. 듣고 싶지 않은데. 미안하게. 맞구나, 그거구나. 어쩐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페, 우리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네. 거의 이제 400명에 다가다르고 있는데, 오프도 한번 해야지. 네. 예. 그리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관리가 요즘에 잘 안 되고 있던 것 같은데, 강 선생이 페이스북 관리인데, 저희가 바쁘다고. 그래서 어쨌든, 카페랑 페이스북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광고 뭐 들어온 거 있었나요? 되게 맛있는 먹거리들에 대한 광고가 카페에 많이 올라왔는데. 봤어요. 네. 되게 근데 사진이 사진 정말 먹고 싶었어. 그러니까. 네, 고구마 같은 거. 그거는 여러분이 카페 참고하셔서 혹시 네네. 참조하시고,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올리셔가지고. 네네네. 그걸 보고 빠웃겼는데. 안나수인님인가? 글이 올라갔는지 잘 모르고 여러 번 누르셨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이거 혹시 우리 저희 청취자분이신데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폴더를 하나 아예 뽑았는데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광고 뭐 없었네. 다른 거는 없고 민양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제- 민양 예. 네, 민양이라고 이제 곧 수능 시험 본다고 독실림 팬이래요. 오. 독실림한테 응원 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참 그 사인도 예. 손우 네. 친구 손우를 위한 도인 언니 사인도 원한다고 제 사인 왔었고.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최 사장님은 진짜 무성애자인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하시고. 맞습니다. 해탈해야죠 이제. 그거 말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유의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적 배틀도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아, 연옥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잘 그러니까요. 써주신 분 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 철학 쪽에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서양 철학사 정리 한 번이나 수양론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기론 정리? 그치. 이기론 좀 정리해 주세요, 김도인. 제가 이기론 때문에 박사과정 때려쳤어요. 아 진짜? 이기론이 뭔지 몰라. 진짜 토나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요? 제 간단한 거 나름으로는 정리했는데, 네. 5,000원에 있는 이가 미안합니다. 다들 뭔가 아는 것처럼 웃는데 아마 듣는 분들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 왜냐면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에 있는 인물이 이랑 이황 아닙니까? 네. 근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근데 그분들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중요한 네, 거예요? 특히 이황은 태계이황은 세계적으로 학회가 따로 있어서 국제대회도 학술대도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해보면 철학의 나라야. 왜냐면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에 철학자 2명이 딱딱 박혀 있는 거야. 아 진짜 그러네.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네, 일본이랑 미국에서 되게 존경받아요. 퇴계는. 중요한 거는 뭘 했는지 몰라. 그죠? 한번 정리해줘요. 알겠어요. 이건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깡 선생, 이독실, 최 사장님은 카페에 들어오시는데 김도인은 안 보이시네요. 라고 야, 카페 좀 들어와라. 원님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성향 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되게 내향적이다 보니까 어떠냐면 누가 질문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걸 보내면 그냥 혼자 읽고서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들어오긴 들어오시는군요. 네. 읽고만 있구만. 네, 그러니까 상호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거기에 대한 거. 철학자들이 이게 문제야. 철학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려고. 죄송합니다. 네. 특히 동양 쪽이 좀 그러지 않나요? 네. 자기가 생각한 걸 책으로 쓴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밀을 혼자만 사실, 간직하는. 사실 우리 다 그런데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페 활동 이런 거 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나도 난생 처음으로 카페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 오프라인 해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보면 네. 이제 4부에 걸쳐서 그러니까 2회죠. 2주에 걸쳐가지고 4명의 철학자를 또 알아볼 텐데 저희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냐면은 오늘 중세 철학부터 합니다. 그죠? 중세 철학.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중세 철학인데 그거 우리 독실이가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2부에서 니체 하죠. 도대체 근데 사실은 이게 부담스럽긴 해. 그러니까 니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후려칠 대로 후려쳐가지고 니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부에서 우리 깡 선생이 소크라테스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유명한데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번 그거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 김도인께서 키에르케고르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철학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1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죠? 중세 철학 뭐 지금 막 뭘 준비하고 있어? 다들 시키야. 장난 아니야. 우리구나. 너 준비해오랬더니 놀랐어. 왜 지금 준비하고 있어? 학구열애. 제가 일러 바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철학 일러 쪽은 잘 바친다. 모르잖아요. 정말 잘 핑계 대지 모르잖아. 마. 정말 잘 몰라가지고 뭘 해야 되나 또 철학하면 힘들다 이렇게 막 했더니 최 사장님이 제일 쉬운 거라고 던져준 게 보편 논쟁이라는 건데 검색을 해도 안 나와. 우리 인터넷과 글로 배운 사랑을 했던 것처럼 철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글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오는지 몰랐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책도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놀랬어. 이걸 준비하려고 책을 서양 철학사를 사셨더라고요. 두 권은? 2권을 샀고 한 권에 이게 잘 나와가지고 그 책의 2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딱 그 정도만 오늘 하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진짜 딱 그 정도만 하려고요. 대충 제가 이해한 바를 이야기를 하면 예. 철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보통 분들
특별히 좀 이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오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여기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맞아 그거 그런 거였어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나 지금 천재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야 이과라서 그래. 문과 사람들이 들으면 아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정말로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이건 누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었나 했을 때 맞아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같이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웃지만 사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독실이께서 이제 저번에 데카르트 하셨었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나? 잘 철학에 정확하게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준비한 게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세철학 해봐 그래. 네.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냥 조금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세철학에서의 보편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보편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보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냐. 철학에서 보편자라고 하더라고요. 보편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냐.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뭔가 그렇죠. 인격 존재를 보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세철학,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세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보편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세를 저는 기본적으로 앞뒤로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세 앞부분에는 교부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금 이렇게 기독교 철학을 정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철학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보편 논쟁이 주요하게 진행되는데. 예, 그 이후는 이제 스콜라 철학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부를 교부 철학, 후반부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독실께서 다루실 거는 스콜라 철학에서 나온 내용들. 인데 저는 교부 철학까지만. 뭐야 그게? 그 뒤에는 잘 몰라서 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세 초기에 가장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 이유도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세에 그게 논의되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단 플라톤이 그때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가야 되는데 플라톤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찾다가 관념이라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동의하지 않는 듯한 눈빛을 김동희님께서 지금 아니 여기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책은 앞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로 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플라톤은 실제론 말하자면 어떤 그런 관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관념만 있을 뿐이지 그게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세 초기에 그게 중요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초기에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어떤 사상가이자 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데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 실제론을 플라톤의 실제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을 해결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를 이야기할 때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신의 존재를 이렇게 논리적 증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어떤 절대적인 관념들,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누구든 머릿속으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떠올리는데 그게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론을 통해서 되게 편하게 그냥 존재한다. 절대적인 게 존재해. 또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고. 또한 교회의 존재도 이거로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독교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근데 나 사도신경은 사도가 뭐야? 난 사도를 에반게리온에서 받아가지고. 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그 사도가 그 기독교 전통에서 사도가 사도입니다. 사도가 뭐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그래? 그럼 에반게리온에서 그 제자들이 오는 건가? 그걸 그런 식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뭐 그래? 구원을 하게 되고 막 그거에 예언자적인 존재들로 에반게리온. 그래 에반게리온에서. 사도. 네. 그런데
사도신경들은 뭐냐면 응. 그 초기에 사도들이 믿었었던 것들을 우리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성경에 사도신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문구로 만들었고 그걸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이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걸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초등학교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지만 거룩한 공회가 뭔지 설명을 안 해줘요. 외우라고 시켜요. 이건 하나의 외우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 내용은 외우는 없고? 것처럼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외우라고 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거. 그럼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외우기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회가 뭔지 모르겠어.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 예, 공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카톨릭을 말하고요. 아, 그래.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제 보편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신교에서 외우는 그 거룩한 공회를 이야기할 때도 요즘은 이제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만이 하나의 유일한 교회다.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지금 이제 교황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셨긴 하지만 뭐라고 하시는데? 뭐 이제 선행을 잘하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저희 카페에서도 이야기에 나와 있지만 그건 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그냥 카톨릭에서 그냥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편 교회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게 대대로 교황에게 내려왔고 그래서 그게 있는 이곳만이 말하자면 진짜 교회고 나머진 다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다.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게 아니라 그건 비유적인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진짜로 준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보니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천국 들어오는 건 2486이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식의 어떤 공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사실 사도신경에서 개신교도들도 같이 외우는 거죠. 근데 그 공교회의 개념도 말하자면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가 아니고 진짜 교회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거야. 아우구스티누스는. 네, 보편교회.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해 보신 분들 혹시 없겠죠? 거의 없지. 거의 없지. 뭐죠. 근데 최근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고백록이라고. 아, 맞다. 기억나세요? 참회록. 고백록, 참회록, 컴패션. 참회록이 그 가장 많이 팔린 책 두 번째라며.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진짜요? 인류 역사로 다 카운트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나 유명한 책이니까. 과거 사람. 예, 옛날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필독서처럼 옛날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리고 왜 그 책이 유명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그 젊었을 때는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러니까. 예, 프리스타일로, 한 박사 과정 끝나고, 잡이 없어가지고, 가정교사하고, 뭐, 사교육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리고 잡이 없어가지고. 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란했잖아. 예, 물란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물란은 아닌데. 그래? 그냥 당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이제 클럽 같은 데 가서 좀 놀고. 그러니까 여자도 많고. 예, 여자들이랑 좀 이렇게, 뭐, 썸 탈고 이럴 수 있잖아. 젊은 나이에. 썸이 아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 굉장히 문란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생애를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문란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현대 오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스로 유학 갔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예 본격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원래 전공을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논리학이라던가 수사학 이런 전통을 공부하고 들어왔고 그 전통을 가지고 그 사교육 시장에서 놀고 있었던 거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개종을 한번 하죠. 크게 그 회심이라고 막 그 고백록에서도 묘사를 하는데 뭐 아이들의 노랫소리인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뭔가 엄청난 깨달음 같은 걸 받고 나서 막 크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면서 하느님을 깊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독실이가 잠깐 얘기를 했듯이 기독교의 그 아직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정당화되지 않았던 이야기들, 원죄론이라던가 교회의 의미, 하느님의 존재, 뭐 영혼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갖다 끼우는 그렇지.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좀 참고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원시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카타콤브라고 그러나 그 지하에 숨어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원시적인 형태로 그냥 민간 신앙이었대.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철학이 필요한데 그걸 플라톤 철학에서 가져왔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데아 개념 같은 것도 그대로 끌고 그죠, 들어오고 똑같아. 예. 플라톤 철학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인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느님을 인식하는 거야. 그치. 그 모델을 그대로 끼워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카타콤 원시적인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이거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세련된 형태의 어떤 교회의 교리들이 정해져 있는데 초기 교회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세련된 말하자면 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여기까지 있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신의 아들이 맞고 신이구나 여기까지 어떤 개념들은 있었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다며. 인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막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대한 선지자를 넘어가는 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세련된 형태의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막말로 지옥을 갔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순수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렇지. 그걸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련된 형태의 어떤 교리들을 갖췄는데, 제가 좀 계속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제가 믿는 게 이게 진리인 것 같다라고 믿는 게 개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초기 교회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잘 몰랐어. 맞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럼 지옥 갔냐 하면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지옥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든가 잘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고 이렇게 하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도 많이 하거든요. 일종의 어떤 교회들이 초기 교회 신앙의 형태를 이제 회복하자. 초기 교회라고 하는 어디까지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아니요, 그거 이전이죠. 왜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돼버리면 이제 중세가 들어가면서 카톨릭을 옹호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교황이 있고 그 절대 권력 하에 막 이런 게 세워지기 전에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개신교는 끊임없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적대시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행동들이 비윤리적이라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중요하지 않다. 위험하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과 교황이 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경이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처럼 그 사람들도 다 삼위일체 믿었을 것 같고 다 이런 건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구원의 조건 중에 꼭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들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원래 얘기했던 걸로 좀 돌아오면 교회의 존재 그래서 공교회에 대한 것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제론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요. 증명이라기보다 설명을 하고요. 또 원죄도 마찬가지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죄가 있다. 우리가 저희가 얘기할 땐 좀 개념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실제로 원죄라는 것이 있고 따라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성찬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는 건데 성찬식 그때 저희 예전에 약간 언급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공제설이 있고 맞아. 여간 세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건 상징일 뿐이다라고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다 상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카톨릭은 여전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먹으면
그러니까 빵이랑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렇지 않다. 상징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제로 실제론을 통해서 원죄의 교리를 세웠고 그러므로 선찬식은 그냥 상징일 뿐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레알인 거지. 레알. 그런 걸로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이제 나중에 그게 상징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게 하나로 꼭 이게 꿰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실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냈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서 가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제론자야.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편적인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실제한다라는 거였지. 네. 첫 번째가 공교회. 하나님. 레알 교회, 공교회가 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실제 있다. 절대자. 그 다음에 공교회. 그렇죠. 그리고 원죄. 그렇죠. 그리고 성찬식. 원죄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상으로 굳어버지는 거죠. 그게. 그럼 일단 세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공교회, 원죄. 요 세 가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걸 좋아하죠. 그렇지. 너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교회에서는 그걸 좋아하게 되는데 이제 극단적인 실제론으로 가게 되면 범신론으로 갈 수도 있고. 범신론? 범신론. 뭐든지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자로서는 안 되고. 그지. 범신론은 신에 대한 거부잖아, 그지? 그런가요? 예,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신존재 증명을 우리가 데카르트 시절을 공부할 때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그런 유사한 버전들이 신국론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신국론이 아니고 제가 착각했네요. 고백록, 참회록 그 책에도 이 친구가 이제 신존재 증명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논리로 신의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고요. 어떻게 증명? 간단하게 뭐 사례 얘기해 주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사물들을 봐라. 사물들의 질서를 봐라. 이거를 계획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들. 예. 그리고 이 우주에 어떤 기원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느님이다. 이런 이제 증명 절차를 가져서 하느님의 존재도 증명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그치? 아름다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 그쵸, 예. 진선미 이런 왜? 미스코리아 말고 예. 진선미 이런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도 실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냐면 하느님한테 그쵸.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레알로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영혼도 존재한다. 영혼 불멸도 증명을 하고요. 영혼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실제성도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세속적인 세계와 하느님의 세계가 완전히 구분되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이 이제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정리하신 것 같고 원죄 개념도 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영혼에 원죄의 표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진짜로 있다는 진짜로 있다는 거야. 그걸 씻어내려면 성찬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를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5세기에 하나요? 그게 300. 야, 이런 거 안 찾았어? 5세기 할 거야, 5세기 맞을 거야. 근데 이거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철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되게 미흡하다고 할까? 그냥 에세이식으로 쓴 거예요. 실제로. 그것도 철학적으로. 읽었어? 김도희는? 그것도 읽었어요, 고백록도? 네, 고백록은 실제로 되게 얇아요. 그리고 가격도 싼데 바오로딸인가? 어디서 나오는데 6,000원? 6,000원, 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카톨릭 칠판사. 안 읽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읽으면 지금 굉장히 그냥 수기집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만약에 증명했다 이러면 진짜 무슨 증명이 철학적으로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감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선언식으로 얘기한 그래. 거지. 네, 거기에 밑받침하는 뭔가 타당하거나 지금처럼 논리적인 근거. 논문을 쓴 게 아니죠. 네네, 맞아요. 네네.
왠지 까는 느낌이 들지. 왜냐면은 근대를 안 거쳤잖아. 근대 전이니까 뭔가 합리적 이성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완전 체계화되는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 그 신약대전으로 완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래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막 자꾸 네네. 증명했다고 하니까 막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막연하게 있었던 교리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말하자면 굉장히 듣기 좋게 설명해 네, 줄 맞아요. 거군요. 그렇죠. 플라톤을 봐라. 이거 실제한다. 그렇지. 이 가정하에 두면 우리는 성찬식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는 당연히 있고, 음.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근데 아까 그 범신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속성들, 선한 속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하잖아요. 절대자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원이 같기 때문에 어떤 신도들도 다 하나님의 어떤 일부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독교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절대자와 피조물을 구분을 하는데 왠지 피조물의 어떤 속성들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 저 그렇게 해서 범신론을 얘기하게 될 수도 있대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게 그런 애들은 다 화양당했잖아요. 아니야? 화양당했을 것 같은데. 아유 좀 좋은 얘기인데 그 플라톤 이후에 신플라톤주의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플라톤주의요? 예,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 사상을 조금 더 이제 개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궁극의 이데아를 빛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빛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이제 개체들이 나눠 갖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아마 광전 효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아들였던 모델이 그 모델인 것 같아요. 중간에 그냥 빛이 아니고 신이야. 신에서 진선미가 뿜어져 나오는 거고 그걸 갖다가 최 사장은 조금 많이 못 가진 거야. 뭐라고? 그래서 어두움이 좀 있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두움 있잖아요. 어두움은 실제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야죠. 재밌는 어떤 어두움이 있는 건가? 빛의 부재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선과 악 이렇게 했을 때 악이 있다고 생각을 해. 히틀러, 뭐 악마 이런 존재들이 막 바글바글 거린다고, 뭐 종북 세력 바글바글 거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잡혀간다. 네, 그런가요? 아니 그게 괜찮아. 지금 이거 친정부지. 맞아. 친정방송. 그런데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악이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하느님만 계시는데 그 하느님의 빛이 조금 덜 비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 쪽으로 자기가 갈 수도 있어. 빛을 향해서 나방처럼 날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뛰어가는 나 같은 인간도 있는 거야. 그렇구만. 야, 지금 알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 일단 선한 게 싫대. 예. 정리하면서 가면은 어쨌든 이제 중세 초기에 원시적인 형태의 그리스도교가 있었는데 사실 그건 형이상학적이지 않았어요. 체험 중심적이고 신비했는데 그렇죠. 그걸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와서 플라톤 철학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형이상학적인 체계로 만들었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론이었다는 거지. 네.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였다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교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천국의 열쇠가 있다. 그 공교회는 정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교황을 까는 게 아니라 뭐 또 갈 수 있는 거냐면 사회적 계급을 고착시키는 어떤 신분제를 여기서 이렇게 옹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날 때부터 있지. 이렇게 태어난 거고 이거는 이게 변할 수 없는 거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옹호하는 것처럼. 너 약간 그런 것처럼. 너의 영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는 뭐 축복을 받음으로써 너는 뭐 사제가 이제 된 거고, 너는 뭐 처음부터 이제 교황이 된 거고, 너는 그냥 뭐 교사인 거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구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걸 해석함으로써 어떤 계급적인거나 계급적인 절대적인 지위나 이런 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개신교는 원칙적으로 그런 것조차도 다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원래 목사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지위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때 그 사실 카톨릭 같은 경우에 사제는 좀 특별하거든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특별한 어떤 안수와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데 목사는 평신도예요, 원칙적으로. 그럼 이제 목사를 왜 신성시하느냐 하면 그건 들이 이상한 거고 그렇지. 원칙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서로를 권면할 수 있고 평신도들이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목사는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다. 장로들 중에 맞아요. 말하자면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 대한 것들조차, 교회 안에서 신분에 대한 것들조차도 사실 개신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독실하게 얘기하는 게 자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네. 옛날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네. 거기에는 어떤 중심적인 교황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12명까지는 특별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래? 직접 보고 배웠었던, 그래서 바울을 포함시키거든요. 바울은 이제 실제로 못 만났었지만 사후에 만났다고 보기 때문에, 만났다고 주장을 했고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초기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불완전하다. 근데 사도들까지는 괜찮다. 사도들까지는 특별함은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 그 십자가 처형 받은 다음에 다 도망갔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카톨릭은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그 사도의 권위가 계속 계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후의 교황들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이후, 그러니까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그 권위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황은 특별한 뭐가 있는 거야.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는 거야. 그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되게 하냐면, 저는 이제 개신교도로서, 좀 이 역사적,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이해가 가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반하는 주장들을 굉장히 저희 그 신교 쪽에서, 프로테스탄트들 하는데 그 이유도 왠지 알 것 같고, 저도 이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당연히 실제론이 아니라 유명론이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이제 과학적인 사고라든가 혹은 그 신교적인 개신교적인 사고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그 이후에 천주교랑 개신교 나눠진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서 얘기하면 이거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실제론을 이어받은 애들이 누구냐면은 천주교인 거야. 로마 그렇죠. 가톨릭. 네. 그죠? 근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이제 개신교다라는 그렇죠. 거죠. 유명론.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근데 실제론이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어떤 고착화되는 문제들, 뿌리 깊은 문제들을 너무 잘 변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를 좀 넘어가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다음에, 그러니까 중세 초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제론으로 이제 점철시켰어. 정리를 한 다음에 중세 후기가 되면 드디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론에 반발하는 새끼라고 했을 뻔했어. 실제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유명론이라고 한다고요. 네, 유명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대립하는 거야. 실제론, 유명론, 요 두 가지가 중세 후기에 논쟁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천주교와 연결될 거고, 그 유명론은 나중에 개신교와 연결될 수 있겠다. 그거보다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는 실제론이든 유명론이든 이런 철학이 없었고 백지 상태였고 그러다가 초기에 아주 중요한 교부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제론을 가져다가 교리들을 정리를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개신교에서 그게 이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교회는 정말 교황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이거는 맞다라고 승인을 하게 되면 교회는 공교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맞는 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인간이 볼 때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론을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교황의 권위라는 것도 완벽하게 실제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명론을 뭐 끌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거랑 같다라고 후세에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카톨릭이 뭐 실제론이고 뭐 이렇게 나누기는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후려쳤구나. 예, 너무 후려치는 거고. 왜냐면 카톨릭 안에서도 다 이게 카톨릭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 유명론. 그렇지. 처음에는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그 유명론과 실제론이 나타났던 최초의 문헌을 제가 잠깐 찾아왔는데. 그래요. 그 보에시우스라는 그 초기 기독교 학자가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이라는 책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 뭐 인간이라든가 말, 동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삼각형 이런 것들이 자립하는 존재냐, 그렇지. 아니면 개념 안에만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나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싶은 거야. 진짜 쓸데없는 얘기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중세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렇죠.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것이 만약에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거냐, 또 비물질적인 거냐, 또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물들, 개별적인 사물들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밖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를 한 구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주석다는 그 수도사들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만 묘사를 하는 시각이 많이 완화는 됐는데 이제 한 6세기에서 한 10세기경까지 그 수도원에 짱 박혀가지고 맨날 그 고운 문헌들 수집해가지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거, 필사. 필사하다가 보면 자기 생각이 또 떠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석을 달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고대 선현의 말씀이 이런 부분, 이런 뜻인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보에티우스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을 번역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포르피리우스의 해설을 주석을 달았습니다. 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해서 포르피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설을 썼는데 거기다가 주석을 단 사람이 보에티우스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문헌들이 또 이후 학자들한테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면서 계속 내려온 거지, 전통이 줄줄줄. 근데 거기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이거 무슨 당연히 그 현대인들은 유명론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용어를 잠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보편 논쟁이라는 것이 중세 때 있었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보르피리우스? 아니, 보에티우스. 그러니까 보에티우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해서 포르피리우스가 해설을 썼는데 그 해설에 뭐라고 있었냐면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론이니 유명론이니 둘 중에 하나 이런 건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련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에티우스가 지금 얘는 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막 생각을 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럼 보편 논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편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보편이 뭐죠? 그럼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우리 깡 선생이 아까 되게 예를 정확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삼각형 이런 거 아니야? 삼각형 얘기 들었어요? 네, 삼각형. 또 삼각형.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그럼? 삼각형의 정의요? 내각의 합이 180도가 이루는 도형. 세면으로 그렇죠. 직선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삼각형들이 뭐 삼각김밥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벽에 있는 그려져 있는 문양 속에도 있고, 그렇죠. 채사장의 코, 삼각형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삼각형들에서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레알로 존재한다는 거지. 예, 그걸 어떤 삼각형의 개념이라고 합시다. 개념. 예, 삼각형의 개념이 있는데 그 고대의 많은 철학적 전통들이 그 보편적인 개념 자체가 실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를 우시아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시아라는 말을 썼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을 실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substance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우시아가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될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어. 그렇지. 근데 이 생각이 원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또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그러니까 삼각형도 이제 보편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예를 들었지만 여기 독실이, 깡 선생, 김도인, 최 사장 이렇게 개별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를 묶어가지고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용어가 진짜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용어도 보편인 거야. 아니 용어는 존재하죠. 용어는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워. 실제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진짜 있다.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저기 이데아의 세계, 천상 세계에는
신께서 고민하신 실제로서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또 그건 이제 기독교 삼각형도 버전. 아, 그 근데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있을 수 있어. 또 어떤 건 없을 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지 않거든요. 천국은 실제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천국은 실제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하나님의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맞아. 클럽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는가 하면 모든 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했던 삼각형의 예를 들었을 때 그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삼각형을 생각할 때 이런 애들을 삼각형이라고 하는 가상은 아니지. 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삼각형이라는 게 보편적 삼각형이 완벽한 삼각형이 레알 존재한다. 그럼 실제론 아니 그런 거는 진짜로는 없고 그냥 이름만 붙은 거다. 삼각형이 이름만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공통적 속성들을 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그치. 게 진짜로 안 존재한다. 그게 유명론. 그렇죠. 이름만 있다 해서 유명인 거죠. 네, 유명론. 이름만 있다. 요걸로 얘기해 봅시다. 요걸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뭐 붙여보면은 플라톤부터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예,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보편적인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시아,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하느님의 머릿속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대화편에서 대화 속에서 비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딱 단정 지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글 쓴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단정하긴 힘든데 어쨌든 그 사람이 기본 아이디어라는 인간 혹은 책상, 삼각형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그 근거 지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 그걸 이데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치, 그냥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그게 레알. 근데 그리고 그 이데아의 우리 개별적인 것들이 그림자다. 그림자라기보단 이것도 애매한데 참여라는 분유 뭐 전문 용어로는 분유라는 이상한 번역을 만들어놨는데 컨트리뷰션 거기에 개별자들이 그걸 조금씩 떼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속성이. 그래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사람 같지 못한 놈들도 있죠. 그걸 다 못 갖고 온 거야.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에서 조금만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세사장은. 뭐? 98%가 아름다움이야. 예. 예. 그래서 그 논리를 기독교 교부 철학자들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제 그 실제론자들이고 제가 몇 명 인용만 좀 실제로 좀 해드릴게요. 기독교 초기에 프레데지시우스 라는 학자가 한 번씩 써. 프레데지시우스. 그래서 모든 이름이나 명사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적극적인 실제를 전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둠, 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이런 거조차도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 명사가 있으면 그건 본질이 다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그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실제론자. 이거 비판하려고 했는데. 미친놈들이지 이제. 왜 진짜로 있을 수도 있지 왜?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리고 사실은 실제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보통 아니야. 종북 세력 아니야? 종북 세력이 있다 하면은 종북이 그게 있는 거야. 실제한다고 생각하잖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 좌파 우파 나누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럼 좌파가 진짜 있는 거야. 좌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쪽 되게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실제하는 게 있는가 하면 실제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실제론이 되면 모든 걸 다 실제한다고 봐야 되냐. 그리고 뭐 유명론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사실 뭐 그 개념일 뿐이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정말 실제한다고 믿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냥 실제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너무 단순화시킨 거긴 한데. 그러니까 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어에 다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본질이 존재한다. 그 본질은 진짜 존재한다. 그게 실제론이 되는 거야. 유명론은 아니다. 그냥 공허한 껍데기의 언어일 뿐이다. 이게 유명론인 건데. 개념이다. 그렇지. 개념일 아니 뿐이다. 개념은 실제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명론은 정말로 그 단어가 공허한 거야.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좀 입장이 좀 달라져요. 그것도 예. 근데 사실 극단적인 실제론은 아예 그 개념 자체도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독실이가 준비하지 않았나요, 이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루시엘 리누스라는 학자는 이제 그 보편이라는 거는 단순한 건 말이야, 그냥 음성의 발성일 뿐이야. 그지.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합니다. 극단적 유명론. 극단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요. 실제론자들한테 그 유명론자들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으면서 보편이라고 하는 거를 한낱 이름이나 내용 없는 공허한 그냥 입김 같은 걸로 돌려버린다는 비난을 받아서 이름이 유명론자로 붙었는데 그 비난을 언제 했냐면 한참 막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중에 이름을 붙인 거고 원래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눈 돌아가게 되면은 막 비난을 하잖아요, 원색적인. 그래서 사실을 크게 왜곡한 거고요. 실제로 부인한 거는 보편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부인하는 거지. 아하. 어떤 보편적 개념들이 사물의 본성 속에 객관적인 기반이 있다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독실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진짜 레알로 존재한다 본질이 그걸 이제 실제론자. 네, 극단적으로. 극단적 실제론자. 네, 어둠이나 무까지도 존재해. 그냥 단어만 있는 거다. 입장은. 단어만 있는 거다. 유명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보편이라는 게 레알 물질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이나 관념 속으로 존재한다. 네. 그런 게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벨라루두스라고 그렇지, 유명한 이제 그 실제 그 보편자 논쟁을 거의 이제 끝내버린. 맞아요. 이 사람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키보드 배틀러. 지금으로 따지면 진중권 씨 정도. 진짜요. 예. 맞아요. 그 굉장히 재능도 넘치고 말을 너무 잘해, 얘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도 없고 카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면대면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막 수도사들이 구경하러 가고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 미움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예. 거세 당하시죠. 그 유명한 사랑 스토리도 그러니까. 있죠. 예,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인데. 어쨌든 그 중간을 얘기했던 게 아벨라르다. 예, 그분의 거죠. 말씀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근데 독실이가 해드릴게요. 했던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유명론자들 가운데에서 이미 그 관념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벨라르가 유명한 거야. 그 두 가지를 종합했다라는 점에서 유명했다라는. 진중권 씨가 유명한 것처럼 온건한 실제론, 온건한 유명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껍데기일 뿐이다까지는 안 가고 이제 보편자 이분의 이제 중요한 논리는 이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하면 좀 너무한가? 그러니까 음성 현대 철학에서는 기호라고 하는데. 예,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 예, 채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말. 그리고 그 말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죠, 의미. 이 두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현대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기호가 의미하는 뭐 그걸 기의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분류를 시키는 거야, 일단. 근데 일반인들은 그것조차 분류를 잘 안 하거든.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류를 시키고 보편자가 있긴 있다. 의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인식 속 안에서 개념적인 차원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껍데기는 그거는 뭐 그냥 껍데기인 거고. 이걸 두 개를 나눠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이긴 한데 이게 좀 다른 거지. 완전히 다 모든 게 껍데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렇구만. 보편적인 게 있긴 있는데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그 기호가 지시하는 그 의미 차원에서는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잠깐만 자신들의 견해를 한번 김도인이 지금 그 어떤 명상에 빠지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데 잠깐 물어봅시다. 그럼 일단 어떤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보편자들이잖아. 뭐 삼각형이든 아니면 인간이라는 범주가 됐든. 그러니까 범주로서랑 그러니까 신을 좀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냐는 건데 최 사장이라고 최 사장님의 본명을 이제 얘기해서 모모모가 있다고 할게요. 모모모라고 제 하는 이름 모모모예요. 모모모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있어 세상에는. 근데 예를 들면 범주로 묶으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한다든가 어떤 지대너비앗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패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것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하느냐 유명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삼각형은 어때? 삼각형은 저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봐요. 진짜로는 없다. 실제로 없어. 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없어. 빵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일 뿐이야. 근데 실제로 있는 것도 있어. 예를 들면 있는 것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 그럼 뻥입니까? 뻥이 아니죠. 개념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아니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봤자 개념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없잖아요. 개념은 있지. 근데 실체적인 삼각형들의 내각의 합을 다 구하면 응. 다 180도잖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하학에 따라 달라지게 되잖아요. 아, 그렇긴 그 공면, 하네. 그렇죠. 공면 리만 기하학이 아.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는 것만 봐도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절대적인 삼각형이 있는 게 아니고 응. 요런 것들을 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예를 들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깨닫게 돼. 이거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의 삼각형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름다움은 어때요? 저 당연히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김태희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전지현이 있지만 그거를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따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전 김태희와 전지현이 그렇게 예쁜지 잘 모르겠거든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논점을 벗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고전 거지. 시대에는 그 아름다움조차도 실제한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미가 비례관계로 그치. 설명을 하잖아요. 각 황금률 부분과 부분이 일정한 비례관계로 딱 조합이 되면은 그건 항상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게 이제 그리스라던가 중세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미적인 맞아요. 관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황금비 같은 것도 존재하고. 또 그 아프로디테 같은 것도 그러니까 미의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거에 뭐 일종의 화신 같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럼 이게 그것도 도덕적인 아니잖아요. 문제로 돌아오면은 도덕적인 어떤 선이라든가 응.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할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 그게 실제하는 걸까요?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은 다 이제 고전적인 얘기들이고 그게 이제 실제한다고 했을 때 짊어져야 될 증명 부담, 즉 필요한 가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거를 개인적으로 뭐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개별자들만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인간이라든가 삼각형이 실제한다는 게 무슨 개소리야 이럴 것 같아. 왜냐면 현대적 관점에서 현대적인 보니까. 관점에서는 그게 좀 이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게 개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김도인 얘기부터 한번. 김도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선, 아름다움, 도덕, 신, 삼각형 이런 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 어떤 관념이나 이름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실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 패널들이 실제하지 않는다 유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실제한다 하셔가지고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진짜로 당연히 이거 근데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데 그 실제로 유명론 할 때 실제 보편적인 뭔가 그 관념이나 개념이란 보편자들에 대한 1:1 대응으로서 물질적인 형상이 반드시 있다고 사람들이 저희가 논의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보편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랑, 뭐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상을 통해서 보죠. 그 현상이 없는데 그것만 인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개념으로 나뉘다 보니까 보편적인 개념이랑 실제랑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같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개념적으로 쪼개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도 어떤 무슨 천상의 세계 이데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현상 세계에서 이데아를 본 거예요. 김도인이 하도 그 말씀하시는 거라서 무슨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 0과 1 생각하시는 거죠 또.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1, 2, 3, 4가 다 있지만 그 밑에 항상 0이 깔려 있는 것처럼 모든 현상에 이데아가 깔려 있는데 그 이데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문제 삼는 게 플라톤이 현상을 부정한 거는 이데아가 독자적으로 천상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그냥 물질에 기반한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그 현상에 바탕되는 본질을 모를 때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라고 말한 거지. 그 이데아랑 현상 항상 같이 있죠. 현상만 있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 얘기가 현대에 와서 타당해지는 것 같아요. 여쭤볼게. 네이버는 진짜 있나요? 이런 거죠. 네이버라는 게 진짜 있어? 없잖아. 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핸드폰마다 뭐가 있냐면 네이버가 실제로 다 있어요. 그건 네이버 어플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어플.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개념과 예를 들면 네이버 그 컴퍼니 회사 와 그거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네이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거기서 서비스하는 서비스들을 네이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그 강아지는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런데 아니지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쪼개봐 그 안에서 개가 나오지도 않고 아니면은 어떤 곳에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개별자 안에 그게 다 존재한다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본질에 대한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도 있는 철학 논쟁 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들어갑시다. 이게 이제 존재론이라던가 형이상학이라고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러니까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지. 이거 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전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있다. 그것만 있는 거냐? 그럼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에 집중하고 싶은데 인터넷은 물리적 공간이 아무데도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터넷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그 생명과학에서 말한 생물에서 말한 종의 분류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보통 이야기하면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게 바로 종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지. 이 종으로 묶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실제하냐.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은 사람이 그냥 분류를 하는 거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이 아니었던 시절에도 그 맨델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였냐면 얘네들은 뭔가 공통된 게 있네? 그럼 이거를 하나로 묶자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얘네들은 푸르고 광합성을 하네? 그럼 식물이라고 하자. 근데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종자가 겉에 드러나 있네? 그럼 이건 다 거시식물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묶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의 개별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이게 묶는 건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발레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화해요. 개체들은 다 연속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이거로 묶고 어디까지 이 범주로 묶을 거냐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논의해서 공통적으로 이거로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정의로 하자라고 이게 약속을 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을 해서 예를 들면 거시식물이라고 묶어놨는데 그럼 이 지금 실제론에 따르면 거시식물이라고 하는 그 표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어딘가에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간이 다 죽어도 그 거치식물이 있긴 있겠죠. 그 종의 특징과 속성들이 있잖아. 그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거시식물이라 할 거냐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거시식물이라고 하자. 종자가 안에 있고, 아니 겉으로 드러나고,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해야 되고, 이런 애들을 거시식물을 하자라고 그 관념이 저는 거시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합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원소는 존재하는데 그 원소들을 감싸고 있는 집합 그리고 집합 있죠. 있는데 그거는 관념이라는 거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하는 게 아니고 관념으로 독립해서 관념 상관없이 그 실제적인 사물이 갖고 있는 공통된 속성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속성조차도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속성이 딱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현대적이다. 위트겐슈타인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뭐 저기 보면 베르그성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예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게 잘못된 예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대륙에 있는 포유류들을 이야기할 때 포유류의 특징 중에 하나, 포유류라고 묶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태반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보통 다른 애들은 다 알을 낳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생각해보면 태반 다 하고 막 태반 주사도 맞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영양소를 처음부터 주고 태어나게 하는 건데 포유류는 뭐였냐면 뱃속에서 알이 없는 대신에 계속 영양을 줘요. 그러다 도저히 이 뱃속에서 놔두면 안 되는 시점이 오면 그걸 밀어내버리고 그게 출산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그럼 포유류라는 건 실제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발견됐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더니 태반이 없는 애들이 발견된 거야. 알도 없는데 태반도 없어. 걔네들 어떻게 했냐면 일단 수정란 상태에서 어느 정도만 자라나면 일단 낳아버려. 거의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안 버리고 콩알 만한 걸 낳아. 그 다음에 태반은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머니 안에 젖을 먹이면서 자라게 돼. 그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유류를 이미 묶었는데 포유류는 아니야. 그러니까 독실이가 말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현대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자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종의 이름인 것처럼 속의 이름 이런 그쵸. 것처럼 그 나중에 새롭게 발견되면 뿐이다. 예를 들면 유대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근데 거지. 그거는 이제 근대에 와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유명론적 관점이나 아니면은 관념으로서의 보편자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마무리됐지. 왜냐면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건 이거지. 그럼 정말로 최현대에 와서 인터넷이다.
공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상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냥 관념 속으로만 존재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칸트 생각을 또 해봅시다. 칸트, 오케이. 우리가 칸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다 관념밖에 없는데 물 자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느냐. 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같은 가상 세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다 뻥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독실이가 얘기한 뭐 관치신물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있는 거야 그러면? 복잡해진다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니까. 지금 인터넷이랑 칸트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트릭스 얘기하시니까 가상 세계 얘기라던가 뭐 인터넷 속에서의 어떤 실제성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한다고 보는 거거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지. 예. 그건 실제하지 않는 그 거네요. 얘기를 끌고 들어오면은 그럼 또 유명론만 지지하는 입장도 약간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뭐가 실제한다고 물어볼 건지. 인터넷은 실제하지. 그러니까 커넥션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럼 그 안에 예를 들면 뭐 아바타가 실제한다고 할 거냐. 아니면 멍멍이. 카카오톡의 멍멍이. 카카오톡에서 멍멍이 있잖아요. V하고 맨날 오케이 하는 멍멍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당연히 실제하지 않지. 물리적으로 실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캐릭터 개. 우리한테 당연히 실제하는 거지. 왜냐면은 물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뿐, 뭐 생물적인 조직이 없는 것일 뿐, 정부로서는 데이터 시각적인 걸로 형상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걔가 진짜로 우리 감정까지 이입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걔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실제 실제하는 게 의미 맞는 것 자체가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현대 그런데 철학자들도 이제 그걸 해명하려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달려드는데 걔의 물리적 실체가 있어요. 걔의 물리적 실체가 뭐냐면은 물리적이라고 일단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관념적으로 수학적 실체가 있는 거야. 그렇죠. 다 계산식이니까 실제로 신의 눈으로 본다면 0과 1로 구성돼 있을 거야. 그럼 그 0과 1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 전자로 존재해요. 전자나 아니면은 그 뭐죠? 물리적인 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인터넷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없는 거야. 독실이라는 존재가 전자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 카카오톡 속에 있는 개라는 것이 전자와 원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 없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건 아니야? 정보인 것과 정보와 원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독실이도 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로 돼 있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궤변론자. 어렵거든요. 정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정보와 시대다, 뭐 정보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국가 정보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보가 뭐냐라는 거야. 근데 정보는 그 실체로서 그거랑 그 원자라고 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뭐 원자, 원소, 분자 이런 개념이랑 다르게 그렇지. 정보는 정보인 거지. 예. 지식인 거지. 산으로 가고 있어 지식. 점점. 그런가요? 논쟁이. 이거 실제론이랑 연결시키기 좀 어려운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 지금 왜 얘기가 그러냐면은 되게 좋은데.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그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인들은 다 독실이의 관점에 저도 사실 이 관점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독실이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유명론적인 관점. 그렇지. 예, 그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저도 받아들여지고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어떤 보편적인 게 그 인간들 차원에서 합의할 수 있다거나 그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는 저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나마.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실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지. 그럼요. 예,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실제론을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요했던 문제는 사실 그 진리를 어떻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보편자들이 딱딱딱 있어. 뭐 인간의 개념이 딱 있고 삼각형의 개념이 있어. 그건 우리 외부에 딱 있는 거야. 그 사물 너머에. 그렇지. 그렇죠? 우리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삼각김밥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그건 뭐 논쟁이 거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삼각김밥을 딱 보고 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삼각형을 관념을 얻는 거야. 그렇지. 그 관념이 밖에 있는 그 보편적인 관념과 일치를 해. 그러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인식론적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같은 공통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내 머릿속에도 삼각형 있고 모두 머릿속에 삼각형 있잖아요. 그 이 머리 위에 이제 클라우드 그룹이 있어. 거기다 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실제론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실제론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인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확보가 안 돼. 그렇지.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건 너무 주관적이니까 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실제론자들이라던가 특히 플라톤이 계속 하고 싶었던 건 그 어떤 절대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진짜 100% 확신할 수 있는 참 진리의 기반은 뭐냐? 아마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상정을 해야지. 그게 존재한다고 상정을 해야지. 그거의 기초에서 우리가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모든 걸 알 것 같다고. 이 논리를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말하자면 칸트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칸트는 이제 공통 분모가 있지요.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카메라 그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그 내부 펌웨어가 다 똑같아서 진리 확보가 가능해요. 아 칸트는 똑같다였나? 네. 지난번에 나한테 그 얘기사장님이 얘기했던 건 재미까지 얘기한 거고. 그렇구나. 난 그래가지고 재밌다, 이거. 칸트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밌지만 멈춰야 될 때가 왔어. 김도희님이 그래서 칸트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도희님은 실제론자니까. 보편자 논쟁이 하여튼 아주 멍청한 논쟁이 아니고 굉장히 철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더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맨날 오랜만에 근데 시간 없단 말 나왔고. 보편자 논쟁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 철학 흐름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그렇지. 반대편에 서 있는 보편자 논쟁을 걷어차는 니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주 재밌는데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 잠깐만 쉰 다음에 니체 얘기하면서 보편자 논쟁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지요. 이 노래를 듣고서 그때의 마음을 기억할까. 죽음은 보편적인 노래가 되어 보편적인 날들이 되어 보편적인 일들이 되어 함께한 시간도 장소도 마음도 기억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의 노래 보편적인 이별의 노래 문득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때 뭐 예를 태반 포유류와 유대류로 나누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뭐가 보면 있는 거예요? 유전자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만해. 니체 할 거야 니체. 이 자식들 그냥 우리 실제하는 것도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알았어요.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데 야 그만해. 우리가 계속 잠깐 쉬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으로 싸우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니체 하겠습니다. 니체. 원래 니체는 이제 현대 철학을 이제 연 사람이라 가지고 좀 뒷부분에 써야 되는데 깡 선생이랑 김도인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체부터 할 겁니다. 니체 빠르게 할게요. 사실은 참 독보적인 방송입니다. 어떻게 니체를 한 35분 만에 니체를 끝낼 거예요. 니체는 이제 서구 역사나 서구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일단 니체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은 첫 번째 니체의 별명이 망치를 든 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니체가 뭔가 서구 역사 전체를 부십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니체가 뭘 부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 뭘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꺼내고 있나? 뭐 먹자고. 알았어요. 야 맛있어요 이거. 일단 니체가 부순 것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부순 다음에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가 둘로 나눠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뭘 부쉈냐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도덕을 부숩니다. 그거에 연결된 기독교를 부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죽음을 결론 내리게 되는 걸 보게 될 거고 새로 뭘 만들어내냐? 초인을 만들어내는데 초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영혼 회귀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빨리 시키들 그냥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죠.
하나의 보편자에서 나온 오렌지 젤리를 먹고 있어요. 네. 이 자식들이 그냥 젤리네. 젤리. 맛있어요. 난 씨가 없어 죽겠는데. 쫄깃쫄깃.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부순 것과 새로 만든 것을 알아보고 토론해 보려고요. 니체가 말한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니체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니체가 부순 것과 새로 만든 것을 알아보기 전에 니체에 대한 개요랑 생애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니체에 대한 개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년에서부터 1900년까지 살았는데 독일 철학자로서 별명은 망치를 든 철학자입니다. 종교, 도덕, 철학, 과학, 당대 문화 등 서구 사회 전반을 전복했어요. 전복을 시도했다라고 나오는데 난 전복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정신질환을 나중에 겪게 되거든요. 그 직전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새로운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나기에서 인류와 역사를 구해줄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2만 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되게 타당한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약간 리차드 도킨슨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좀 더 심오해. 리차드 도킨슨도 말하자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세상을 힘들게 한다. 이런 주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구원하려고 그래요. 서구가 잘못된 질병에 걸려 있는 거를 낫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나중에 이걸 히틀러가 이용하지. 어쨌든 특유의 문체랑 경구를 사용해가지고 살아생전에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저서로는 초기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서가 있고 나중에 많이 써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다음에 즐거운 지식 그 다음에 거작 뭐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 있고 나중에 정신질병이 걸리기 전에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도덕의 계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가 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한 얘기 아니야? 아니. 어쨌든 니체의 영향력 현대를 열었습니다. 그죠? 오픈 포스트 모던 마르크스 그다음에 프로이트랑 함께 현대를 연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실존주의랑 포스트 모더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됩니다. 생애 1844년에 태어났어. 엄격한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가 5살 때 사망하는데 루터교가 그렇게 엄격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니체가 성장하고 나서부터 겪게 될 그런 성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 어머니, 고모 둘, 여동생인 엘리자베트, 그러니까 여자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상상이 돼요. 어떤 집안이었을 거냐면은 루터교 집안인데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절제나 순종, 이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신을 엄격하게 교육했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쇠약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20살에 본 대학교에 진학해서 신학과 문학, 그리스 문헌학을 배웠고 22살 때 매독 치료를 받습니다. 요게 논쟁이 돼요. 나중에 정신질환의 원인이 매독에 있었지 않느냐. 그렇죠. 매독이 나중에 뇌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진짜요, 그렇게 그거? 되거든요. 네. 난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매독들이 있어요. 네. 몸이 계속 안 좋아. 평생 안 좋고 그랬었는데. 놀라워. 24살 때 바질대학교 문헌학 교수가 됐는데 당시 학위가 없었어요. 24살의 교수? 근데 학위가 왜 없었냐면은 완전 능력자지. 바질대학교에서 니체의 문헌학에 대한 능력을 보고서 교수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졸업 시험 없이 그냥 바로 졸업시켜줬대. 뭘 보고? 저서가 있었어요? 고전에 대한 압도적인 고문헌 덕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맞아요. 초기 인생은 완전 책벌레에다가 고문헌들을 거의 다 꿰고 있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 완전 똑똑했대. 왜냐면은 집에 가봤자 맨날 여자들한테 구박받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는 자기한테 여자 옷을 입혔다고 막 얘가 막 징징 울고 약간 찌질한 캐릭터야. 맞아. 정확합니다. 약간 찌질한 캐릭터고 근데 이제 고문헌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었어요. 독보적. 그리고 한 2년 후에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군복무 하는데 말 타다가 이제 가슴에 부상을 입는데 그 이후로 평생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좋았을까? 매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35살 때는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교수직을 사임한 다음에 유럽을 떠돌면서 요양과 지피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제 세종대왕이 떠오릅니다. 뭐? 진짜로. 그러네. 세종대왕인데 이제 왕이 못 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책벌레인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못 된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45살이 되면 이제 정신 발작이 시작됩니다. 그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있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광장에서 이제 마부한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본 다음에 울며 감싸 안습니다. 왜 맞고 있냐?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이게 살아생전이 아니군요. 맨정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뭔가 극적이지. 그러니까 말이 막 두드러 맞고 있으니까 그렇지. 안 돼 하면서 이제 껴안다가 넘어졌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멋있어 지금. 나중에 이제 10년 동안 어머니랑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는데 평가 중에는 정신병인 척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진짜인 것 같아. 왜 진짜 정신병인 것 같은 게 정신분열증도 있고 식분증이 있었대요. 식분증이 뭐냐면은 자기 똥 먹는 거. 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를 연기했으면은 이 놀라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끙끙 앓다가 이거 상징적이야. 1900년에 죽습니다. 20세기를 열면서 죽는데 이 사람의 그 어떤 인생이나 학문적인 성과가 근대를 무너뜨리고 현대를 열었으니까 니체는 근데 살아생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의 책을 읽어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책에도 쓰지만 내가 너무 일찍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랬죠. 장난 아니네. 너무 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건데 예를 들면 과학의 시대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무너뜨렸다는 거는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반증이 나오고 이건 틀린 거야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건데 철학의 세계도 그래요. 이 전까지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고 이 사람부터 정말 정말 무너뜨리는 거야? 아니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부터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철학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냥 개싸움입니다. 개싸움장. 근데 나는 난장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데 선구자가 나타나서 이 시대의 한계가 이거여서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를 규정해주고 다른 시대를 열어주는 것 같아. 근데 또 그 당대에는 개 욕만 먹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 후대에 추종자들이 생겼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반대파들이 득세를 하고 그렇지. 계속 이런 뭐 역학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에도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풍조라든가 그게 사회적인 이 영향이나 이런 거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행을 만들어낸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니체가 뭔가를 주장했을 때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생각을 해서 패러다임을 바꾼 거지. 그게 진리고 이전 거가 이제 비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의 경우는 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가 가깝거든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무너졌고, 뉴턴의 우주관이 생겼고, 이제 뉴턴의 우주관은 무너지고, 다른 이렇게 우주관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철학도 그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논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독실이가 갖고 있는 거는 과학사에 있어서 이제 정상적인 절대적인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 진보한다라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인 그쵸, 거고 네. 토마스 쿤이나 나중에 패러다임 이동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논박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뉴턴 과학이 정말로 무너지고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물리학, 진리로서의 물리학을 찾았는가? 그렇지 않다. 논박 불가능한 거다. 상호에 대한 걸 서술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과학사 할 때 실제로 그랬는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다라는 거지. 그래요. 예. 독실이가 표정이 안 좋은데. 네. 일단 아니, 얘가 그게 보호에서 또 부정되거든요. 아 진짜? 릴스 보호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도 안 했어. 니체가 무슨 얘기했느냐? 니체가 부습니다. 빠르게 했게 그냥 아주 후려쳐가지고 니체 후려치기. 첫 번째 도덕부터 비판해요. 도덕. 니네가 알고 있던 도덕은 도덕도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 언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가 두 가지 언어를 구분해요. 첫 번째 좋음과 나쁨 그리고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음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걸 동일하게 보고 나쁨이라는 것과 악을 동일하게 보는데 그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좋음과 나쁨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루이비통 좋은 거야. 근데 동대문 농장 가가지고 내가 7,500원에 가방 샀다. 이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은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최 사장 성격, 최 사장은 명쾌하네. 그렇습니다. 후려치기. 좋은 거 나쁜 게 돈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루이비통이 선한 거냐? 아니지. 7,500원짜리 가방이 악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 선과 악이라는 언어는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해 가시나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좋은가 나쁨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지. 개별적으로 나한테 좋은 것. 선악은 뭔가 형이상학적이야. 뭔가 악한 존재를 규정해야 되고. 사회적인 규범.
차원에서 논의되는 도덕을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니체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거 구분을 할 줄 알고 니체가 이제 도덕의 계보를 파갑니다. 그럼 도덕이란 용어가 어디서부터 하는가? 막 겁내 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가요. 고대 그리스까지 가는 거죠. 그랬더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선악이라는 개념을 나누기보다는 도덕을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했어요. 좋은 도덕이 있고 약간 나쁜 도덕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도덕은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주인의 도덕이야. 주인들은 좋은 도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나쁜 도덕은 누구냐? 노예들이 갖고 있는 도덕이다라는 거죠. 주인이 갖고 있는 도덕은 이런 겁니다. 진취성, 건강함, 도전, 아니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뭐 미래에 대한 확신, 보증, 창조력, 막 진취적인 그런 것들은 주인이 갖고 있는 거고 주인의 덕이고 주인의 도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도덕이야. 근데 노예들은 못 그래요. 노예들은 뭘 갖고 있냐면은 어떤 겸손, 절제, 인내, 질서에 순응하고 양보해야 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이게 노예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규율, 덕성이라는 거야. 그게 나쁜 도덕이다라는 거죠. 왜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나빠 보인다는 거죠. 7,500원짜리 가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러니까 나빠 보이는 도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그리스인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약간 루이비통인 사람하고 7,500원짜리 가방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질적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폭력이나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 그냥 그렇다는 거죠. 언젠가 노예가 질적으로 진취적이거나 그렇게 바뀌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좋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것, 그리고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이고, 강자한테 나쁜 것이란 나약하고 소심하고 순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약자의 도덕이라는 것은 강자의 도덕과 정반대입니다. 강자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좋음을 상정하지만 약자는 먼저 악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약자한테 악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이었어요. 약자는 자신을 억압하는 강자를 우선적으로 악, 니네 악이야! 라고 상정한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자기 자신, 약자들이 선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보기에는 주인이 다 악해 보이는 거야. 걔가 갖고 있는 진취성, 건강함, 도전 이게 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무슨 도덕을 갖게 되느냐? 원한에 대한 도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니체는 이러한 도덕 감정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좀 더 얘기하면 주인한테 복수하지 못하는 무력감, 이것이 노예한테 와서는 자기 힘이 없으니까 주인한테 복수 못하는 거야. 이걸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발적인 용서다. 내가 용서한 거다. 라는 도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정신승리? 정신승리! 결론. 도덕 결론 내기. 주인의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하지만 노예의 도덕은 타인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다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예의 도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건 기독교의 도덕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노예였잖아.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주인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구 유럽 문화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니체가 진단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방울 그 부분에 논리의 그 도약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 있어? 근데 그 지금 부분.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독실이는 다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불편한 게 좀 아니라- 참아봐. 아니 뭐 그게 그 부분에서 지금 논리의 도약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데. 왜냐면 그 이제 4세기가 돼가지고 쟤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말고 저기 누구야? 국교화한 사람 누구지? 황제 황제 아, 유스티니아누스였나? 아니 저기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아, 콘스탄티누스. 네,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한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인정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서양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리고 과거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는 찌그러지는 거지. 그런데 과거 그리스 로마에서의 도덕성은 어떤 거였냐면은 좋음과 진취성, 건강함에 대한 도덕이었다면 기독교의 도덕이라는 건 왜곡되어 있는 노예들의 도덕이었다는 거죠. 겸손함, 순수함, 순종, 뭔가, 그치, 순종. 용서, 그러니까. 자비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 억압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근데 그것이 자기들은 선하다라고 가치를 전도시키지만 실제로는 원한의 도덕이다라는 거야.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다라는 게 니체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타락했다라는 거지. 자신의 건강함이나 자신의 주체성을 말하지 못하고 자랑하면 안 되고. 그치, 순종하고 절제해야 되고 찌질해졌다라는 거야. 돈 많이 벌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니체가 누굴 봤을 거냐면은 집을 봤겠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오히려 왜곡적인 아까도 들으면서 불편했던 게 기독교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그 두 개를 구분을 한 것이 그 사람 생각이지 이게 보편적이냐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상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지. 그 사람 말이 옳다 그러자 지금 뭐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고. 근데 왜 그 철학자들은 그거를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을 안 하고 왜 자신들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옛날에 두 가지 종류의 도덕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고전학에 대해서 덕후였던 거야. 완전 덕후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도덕의 계보에서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푸코가 나중에 예. 니체가 하는 학문의 방식을 따라해요. 근데 푸코는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갔었던 게 뭐냐면 해석학의 문제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저렇게 해석하는 거고. 근데 지금 약간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이건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석했을 때 이렇게 설명이 돼.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중간에 이제 후려쳐서 그러는데 아,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결론만 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그 후려쳐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해.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왜 서양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찌질해졌느냐? 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일은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를 역전시켜서 선과 악이라는 걸로 같이 전도시켰다라는 거야. 좋은 건 나쁜 악으로, 그다음에 나쁜 건 선으로. 그것을 유대교가 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그걸 정확하게 공고히 했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비판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건너뛸 텐데 얘가 이게 성경의 역사도 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가 한 얘기들을 파보면 자기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단 한 명에 불과하다. 그는 심리적 상태로서의 천국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붓다 얘기를 하는데 부처가 열반 개념을 얘기할 때 지금 이 순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천국에 오는 건데 이걸 누가 망치냐면 바울이 망쳐요. 바울이 등장해서 제도적인 기독교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망쳤다. 그러니까 저편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천국, 저승, 이대하계,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기독교를 망쳤다는 거야. 예수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임하는 걸로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붓다의 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 있죠. 기독교라는 것은 완벽하게 플라톤주의고 플라톤주의를 대중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비판한 다음에 결론 냅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어. 그래서 선언하죠.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가 선언합니다. 신이 죽었다.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긴 해. 이거 게시판에 이런 걸 누가 썼으면 이제 악플 한 100만 개 달리고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유명한 멘트죠. 근데 여기 즐거운 학문에서 신이 죽었다를 누가 말하냐면은 광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광인이 환한 아침에 등불을 들고서 찾아와요. 광장에 와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다녀. 야, 신이 죽었어. 광인이 누구의 빛이에요? 아니면 미친 사람? 미친놈.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 못했는데 니체는 서구 역사를 둘로 나누거든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걸로 나누는데 디오니소스 광인이죠. 그렇죠.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광인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의 살해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인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바다를 모두 마셔버릴 수 있었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평선을 지울 수 있게 하였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데 세상이 이제 다 무너진 거야. 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광인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이 놀래.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무 일찍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광인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교회들이 신의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는데 그거를 제사 드리는 교회만이 남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의 죽음을 설파하면서 여기서 신이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때까지의 그 서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독교 중심의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일단은 이미 많이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미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건 반기독교인 거지 그냥 이게 왜 철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걸로 두 가지를 일단 무너뜨린 거죠. 서구인이 갖고 있었던 도덕관을 일단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기독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일단 밝힌 거야. 근데 제가 얘기 못했던 건 뭐냐면은 과학이랑 근대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뺐어요. 아, 왜? 그것도 사실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만 가져온 이유는 독실이를 놀리기 위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것만 뽑았어. 그냥 별거 아닌 그 당시 그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 기독교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 그런데 그럼요, 다 그 정도 알고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까진 않지. 이건 뭐 거의 그러니까. 극딜이잖아. 저는 이게 어. 뭘 생각했냐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 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왜 후려쳐가지고 그래. 아니, 이렇게 아니, 평가하기 그건 쉽지 아니고 않고. 이제 그때 당시 시대적 맥락상에서는 이 정도로 거의 극단적인 딜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까지 깐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도 네. 자기도 반감을 갖고 있었던 반기독교인들이 응.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응.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 않아요. 비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체 이야기를 응. 들었을 때 도저히 반박이 불가능하다. 진짜 저 사람 말에 내가 이길 수가 없다. 항복 이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었을 때. 니체 이제 음. 부정적인 그러니까 기존 시대를 비판하는 쪽만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공감이 안 되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던가 현대적인 감수성에서 들으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느낌일 텐데. 근데 이 이후에 니체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그 허무주의적인 성격의 그런 맞아요. 풍조가 퍼져 있었던 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만 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맞아 사실. 깔려고 한 게 네. 아니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진화론도 사실 공격하고. 플라톤 이제 엄청 뜰까요. 플라톤이 다 말아먹었다고 세상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까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특별히 걸렸고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 놀리기 사람은 위해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 이 사람은 그냥 기존의 전통을 가져온 다 거지. 그냥 깐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들을 때 음. 꼼짝 못할 정도로 그래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진중권이 말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광희 얘기하잖아. 광희는 니체야.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중이병 같은 좀 느낌. 100년 후에 알게 될 거다. 난 엄청 잘났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아무도 나를 이야기들이 몰라. 많아서 일단 좀 들어봅시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래서 빠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내용들에서 니체가 무너뜨린 걸 얘기했어요. 일단 도덕과 종교에 좀 집중해서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새로운 세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 쇼펜하우어가 이 일들을 다 했어. 다 무너뜨렸는데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로 끝났다라는 거야. 근데 니체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가져와. 새로운 세계, 그러면 이제 신이 죽은 세계. 거기에서 이제 누가 있느냐? 초인이 이 세계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죠. 슈퍼맨. 독일어로 위버맨시. 그러니까 초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인을 3단계로 얘기하거든요. 니체의 책이 안 읽혔던 이유가 뭐냐면은 철학책이 아니라 시 같았어. 그리고 어떤 경구들이었고. 소설 같지 그냥. 그렇지. 소설이죠. 예. 그래서 초인도 상징합니다. 철인 같아. 철인. 철인 나온 거 다시 나온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근데 그 초인은 일단 처음엔 낙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그 힘든 그 광야를 건너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낙타는 곧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뜯고 적극적인 존재가 돼야 돼. 라이언 하트. 그렇지, 라이언 하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라이언 하트는 어떠냐? 용감하나 지혜가 없어. 리처드. 내 얘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사자는 뭐가 돼야 되냐? 이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건 창조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은 수동과 적극성, 그리고 이제 창조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초인 얘기를 저는 영혼 회귀랑 연결시키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영혼 회귀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영혼 회귀가 뭐냐? 얘기를 못해. 질문을 못하네. 영혼 회귀랑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혼 회귀는 니체 사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은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적 생각에서는 영원한 삶이냐, 그치?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삶이 영원히 가는 거죠.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은 뭐냐면은 윤회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탄생하는 거야. 근데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죽은 다음에는 네 삶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산다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독실이야. 독실이가 이제 살다가 최 사장 꼬임에 빠져가지고 팟빵 녹음 막 했어요. 그래서 영혼 회귀에 대한 얘기를 들으는데 막 불편해. 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서 잘 살다가 죽었어. 그럼 뭐로 태어나느냐? 독실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인생을 반복합니다. 최 사장 꼬잉에 빠져가지고 팟빵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영혼 회귀에 듣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다가 살다가 또 죽어. 다시 태어나면 다시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테이프 같아요. 테이프를 한 번 돌고 다시 듣고를 반복하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 이것이 영혼 회귀예요. 영원히 그 삶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지옥 같네. 그지. 니체가 물어봐.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어때요? 그래, 이 삶을 긍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니체가 물어봐. 목적도 없고 그렇지. 뭐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도 안 해줘.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독실한테 물어봐야지. 독실은 이 삶이 만약에 레알 진짜라면 이 삶이 긍정할 수 있어요? 내 삶은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트릭스 같은 소프트웨어에 계속 묶여 있는 거네. 계속 반복하는 거야. 죽지도 않고 우리가 배터리로 꽂혀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삶이 어때? 존엔 끔찍할걸? 아니, 끔찍한 것도 모르겠지. 나 군대 다시 가야 돼, 씨. 아니, 끔찍한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모를 텐데 그래도 이게 진짜라면 내가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본질이 이렇게 계속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계속 도는 거야. 도는 그런 상황이라면 왜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난 여전히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거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니체의 얘기를 좀 얘기한다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 니체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이 영혼 회귀의 사상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우리한테 뭘 환기시켜 주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전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인생이라는 게 무한히 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면은 너무 극히 짧죠. 그러니까 순간을 대충 살아가. 내 목표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 인생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 니체가 영혼 회귀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야, 인생이라는 거는 유한하고 언젠가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반복하겠지. 그러니까 이 순간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지만 이 순간은 무한히 영원하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목표를 상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끔찍하겠냐라고 물어볼 때 보통은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이 반복되니까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게 끔찍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해. 근데 그게 영원토록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다면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 아니지. 왜? 왜냐면은 니체 영혼 회귀가 진짜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나머지 내 인생을 매 순간 행복할 수 있게끔 내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행복한 게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다르겠죠, 질적으로. 내가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 순간의 자연 환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깨달은 자가 누구냐? 니체는 이걸 연결시키지 않는데 나는 이걸 깨달은 자가 드디어 초인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노예의 도덕, 원한의 도덕과 퇴폐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진짜로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퇴폐적으로 살면 왜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다 죽었어. 그럼 계속 그 다음 생애에서도 계속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거야. 여기서 퇴폐는 그거죠. 순종적인 삶. 질서에 순응하고 소심하고 지금 얘기한 거대로 사는 거는 왜 안 좋아요, 그러면? 좋아해요. 니체야면 퇴폐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퇴폐가 만약에 우리 성적인 거다,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고. 매번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좋네. 갑시다, 클럽으로. 우리 집 앞에 킹 클럽 있는데. 과연 클럽에 가면 우리가 퇴폐적이 될 수 있을까? 또 매 순간순간마다 남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비판하는 거는 어떤 외적인 권위라든가 도덕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 혹은 외적인 권위나 도덕에 의해서 목표가 주어지고 그거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나 기존의 관습이나 도덕에 얽매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것도 일종의 그 아까 무슨 뭐라고 했지? 그 노예 저급한 노예 도덕인가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질문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정치적인 뭐 캠페인 얘기는 여기서 그런가? 확 다른가? 갖다 붙이기는 애매할 것 근데 같고. 니체가 그렇지? 나중에 가서 연민에 대해서는 비판해요. 연민적인 감정. 근데 그거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 설명하기 좀 사람이 어려워서. 원하는 거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그치. 뭐 저도 깊이 있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남들한테 의존한다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쫄아 있는 거. 건강한 삶을 살라는 뭐 거죠. 정권이 무서워. 아니면 음. 내 밥줄 끊길 게 무서워. 아니면 뭐 교회라던가 어떤 거에 권위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모르고 그것도 알아도 실천을 안 하고 이런 삶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건 일단. 그런데 내가 당시 원하는 게 대 아니니까. 서구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니체의 빈. 그럼 만약에 내가 좀 유복하게 태어났어. 그리고 날 때부터 이제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서민들이랑 공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좀 도와줬는데 합법적인 선 내에서 이제부터 내 삶을 즐기면서 저 사람의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니체에 의하면 그게 더 좋은 거네. 만약에 오히려? 타인을 돕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 종교적 두려움이나 사회적 아니면 압력 때문에. 그치, 사회적 시선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노예의 도덕인 거죠. 그치. 그쵸. 노예 상태인 그런데 거죠. 내가 누구도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자신의 어떤 건강한 신념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맞아. 그게 그러니까 주인의 예를 들면 삶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거야. 너는 쟤네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귀족이야, 귀족으로 길러진 거야. 넌 쟤네들이랑 달라. 쟤네 너랑 피도 다르고 너는 이렇게 살도록 된 거고 타고난 거. 너의 운명이 그렇고 쟤들은 저렇게 그냥 서민적으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그렇게 만약에 뼛속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는 거는 니체에 의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삶인 거네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냐면은 주인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도덕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나한테 좋은 거를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들은 어떠냐면은 나를 고려하면서 도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 제가 나쁘다, 제가 밉다라는 걸 가지고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만약에 거대로 내가 하면. 태어났는데 나는 어떤 거리낌도 없고 그러니까 니체한테 있어서 이기심은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를 위한 건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눈치 거지. 보지 말아라 그냥.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영혼핵인데 이런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완전 반대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반대? 지금 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란 모르겠어. 당시 사람들이 너무 막 교회에 얽매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계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옳다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굳이 이거 정치 얘기를 굳이 끌어들이는 건 아닌데요. 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의견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진짜 한번 정치 이야기할 때도 서로 상생이 중요하고 민주주의는 결국엔 토론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토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눈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사실 거의 눈치라고 나쁘게 표현했지만 타인에 대한 고려를 그렇죠.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니체가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삶을 추구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규칙을 고려를 할 때도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거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쌩까라 이 미친놈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아니야.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도덕 그게 없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았네요. 니체에 의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네. 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경우 좀 특수한 경우지만. 근데 우리가 개별자를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왜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교회 어떤 종교가 있어서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주인이 이득을 볼걸? 왜냐면은 주인들은 자기들의 정말 주인처럼 행동하면서 노예들이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들이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에 정당화하는 거야. 너는 괜찮다. 어차피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다시 회복받을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는 누구한테 도움되는 거냐면 주인한테만 도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걸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니체의 생각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니체의 초인의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극복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야. 예, 자기를 계속 극복해야 극복해 나가야 돼요. 자기가 정체되어 있고, 자기 어디에 자꾸 머물러 있고 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이렇게 너무,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매몰돼 있고, 그러면 초인이 아니야. 그렇지. 그것조차도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초인이에요. 자기 한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쯤에 가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 당연히 얘기합니다. 얘기하네. 자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서고 궁극적인 인류애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까지 도달한 사람이 진정한 초인이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 사람 논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그렇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극복해갖고 내가 초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체의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내가 니체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도 니체에 의하면 불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니체는. 뭔가 바로 한 방에 가는 건 아니고 노예 상태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이기심이라든가 어떤 생물학적인 본능들도 극복해 나가면서 초인이라는 거는 좀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정말 예수님, 뭐 공자님, 뭐 부처님 이런 분들 급이야. 초인은. 예. 근데 그것의 덕목을 이제 니체가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떤 능동적인 거. 그거 네가 네 스스로 해라. 왜 자꾸 남한테 의존하려고 그러고 누구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냐. 안 그래도 돼. 넌 지금 행복한 거고 넌 지금 가치 있는 존재고 그걸 네가 깨닫고 일어서면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어쨌든 원전을 읽어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니체가 진짜로 보기에 그러니까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니체가 보기에 서구 사회가 정말로 썩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랬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계몽의 목적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세상이 됐어.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고대 그리스 사회. 니체가 꿈꾸던 사회. 그게 바람직하냐.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 상황과 혹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세상이 물어보는 거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일까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저는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사회든지 지금 이제 자본주의라든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거고, 예, 자본가의 힘이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억압하는 요소들은 뭐 꼭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든지 있는 거야 그건. 그런데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도덕이 바뀐 건강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도덕 감정이 바뀌면 도덕관이 바뀌면 뭐도 바뀌냐면은 적에 대한 개념도 바뀐다는 거야. 건강한 사회, 주인의 도덕이 있는 사회에서는 주인들은 적을 존경한대. 왜냐면은 나는 되게 건강하고 진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이라는 것은 나랑 대등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과 악의 구조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쟤는 악이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나 그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어떤 악의 개념으로 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도덕관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보편성을 이렇게 뽑아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시작은 누구였냐면 일종의 서민들이었어요. 일종의 서민들한테 너네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그럼 반대로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그 당시에 지배 계층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그렇게 살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도 그런 메시지를 전파해갖고 그걸 듣고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도덕이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종교조차도 니체에 의하면 비판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편적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고 지금 한국에서의 의미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월가에 정말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니체의 얘기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실의 얘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이 안 될 거다.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지 니체는. 계몽을 위한 거였었지 정말 이게 보편적 진리로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뭐 이 얘기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 뭔가 더 토론해야 되는데. 예, 니체를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맞고요. 그렇지. 근데 나가야 돼.
나가야 돼서. 오늘 두 개가 나가야 다 돼. 너무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아깝네. 일단은 니체 얼렁뚱땅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한 마디씩 할 수 있다. 10초씩 한 마디씩 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세 철학이랑 니체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덧붙이면은 철학편 할 때마다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데 특히 저도 이제 철학 전공자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런 반응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철학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약간 나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목소리들이 꽤 있고 특히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제 대중 철학자들 뭐 강신주 선생님 이런 분들 하더라. 되게 안 좋아해요. 유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떠드냐. 근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의 근본이 어떤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고 지금 독실이처럼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철학하는 자세고 되게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보고 하지만 또 그 반대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늘 참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독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중세 철학 그것도 은근히 재밌습니다. 제대로 읽어보면. 원전들도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아벨라르두스 이런 분들은 되게 삶 자체가 재밌어요. 그 얘기 못했어요. 나중에 내시도 그러니까 궁형을 당하기도 하는데 내가 고자라니. 예, 그리고 니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분 책은 그냥 읽으면 술술 익힙니다. 소설 형태로 쭉 써여 있고 읽고 나면은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아주 잘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보편 논쟁이랑 니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다시 못해. 갑자기 이제 오늘은 니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해봅시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제가 들으면서 불편했었던 건 뭐였냐면 보편 논쟁이랑 니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인 거야. 니체는 이런 삶이 옳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약간 들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독단적인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라 너네 다 죽었어. 다 틀렸어. 내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진리는 굉장히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부는 물론 저는 기독교 안에 있다 생각하고 과학 안에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지만 아무튼 좀 겸손하게 모르겠어요. 노예 제가. 도덕. 검소는 노예 도덕이니까. 이 노예 도덕에 빠져있는 인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슨 근데 실제로는 겸손하게 말했나요? 아니요, 경고로 얘기해요. 장난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철학과 안에서도 너무 약판다 쟤도.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선언해버려요. 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선언해버렸잖아. 그렇긴 하지, 그지? 그럼 뭐가 다르냐.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김도희는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니체 같은 태도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철학을 공부할 때 늘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너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존의 철학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사는 건 내가 사는데 왜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논문 쓸 때 규정되어 있는 형식이 뭐냐면 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기존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증거를 계속 대줘야 돼요. 근데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때 당시에 논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생각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점은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네. 우리 철학에서 1, 2부 진행했는데 다음 시간에 3부랑 4부 소크라테스랑 키에르케고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 누가요? 소크라테스는 깡쌤입니다. 키에르케고르. 멋지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